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어제처럼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1.2%가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은 2.35%가 빠졌습니다. 오늘 많이 빠져서 기분도 좋지 않죠. 그런데 8월 들어서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투자 관련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카페에다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렸죠. 이렇게 필독 공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글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카페에 방문하셔서 이걸 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만 빠진 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는데 언제 할 거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이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건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궁금합니다. 돈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유동성 파티를 즐겼는데 이게 앞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그 어떤 전환기에 우리가 놓여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내리다가 하나 변곡점 이런 시기인데 여러 가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나와서 이 불확실성의 종지부를 딱 찍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게 8월 26일, 28일 잭슨홀 미팅 때 연설이 예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9월 달에 21일, 22일 또 이렇게 연설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때, 늦으면 이때 나와서 의견을 갖다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궁금해한 이런 사항들을 딱 매점을 해줘야 시장이 진정이 되겠죠. 일단 시장은 이런 겁니다. 외환시장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달러가 우리 한국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최근 1년 들어보면 그런데, 그리고 요 한 며칠 사이는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달러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달러인데 전 세계 각국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갈 거죠. 이렇게 미국으로 향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은 이 국가들은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불확실성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는 있자 이겁니다. 알고는 있자.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 하는 거, 테이퍼링을 갖다가 축소할 것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도 사실 맞으면 좀 아프죠. 그런데 모르는 채 맞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런 테이퍼링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액션을 좀 취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 대비해가지고 유동성 관리 좀 해야 된다. 유동성 관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빚 있는 사람들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인지 좀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맞춰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 좀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현금과 주식 비중 요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됐었습니다. 이런 딱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위기가 닥쳐도 그렇게 아프긴 하지만은 모르고 닥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다르죠. 또 실제 대응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채 위기 일본 사례 들어가면서 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최근에는 신용카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늘어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건 한순간이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천히 오르다가 떨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원리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부채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도 좀 그걸 듣고 감명을 받았는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네 이야기 듣고 일단 2억을 갖다가 먼저 상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현금 주식 비중에 관련해서도 오늘 카페에서 글을 올리고 보니까 댓글 쭉 읽어봤는데 그래도 현금하고 이 주식 비중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현금을, 어떤 분은 뭐 다행히 얼마 전에 해가지고 한 80%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다가올 건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딱 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기 종류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돈 푸는 규모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거냐면은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터져서 이 급등지하로 떨어졌어요. 그때 미국에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때 취한 조치가 일단은 시중에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고, 또 그리고 채권을 갖다가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를 막아줬다 이 말입니다. 부도를 막아준과 동시에 돈을 때려 풀었습니다. 그게 이 테이퍼리 채권을 사고 있잖아요.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이 축소가 되면은 이제 부도 막아주는 게 좀 축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파산의 위기가 조금씩 노출이 되겠죠. 요거는 미국 국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거 신흥국 외환 위기라 해가지고 요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 전 세계의 돈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풀렸잖아요.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되면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은 이런 국가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이런 국가들이 파산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신흥국 외환 위기가 다시 한번 더 강타를 할 거다. 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 부채 위기가 또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국가 위기, 국가 부채 위기가 있고, 하나는 가계 부채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약에 국가 부채나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아마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요 위기는 제가 이야기할 때 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문제시 된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의 큰 자금들이 우리 한국을 조집불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 국가를 밟아불라고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굳이 한국을 밟을 필요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밉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잘한, 그러니까 이 지난 1년 훨씬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한계 기업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부채 규모가 더 많이 커졌을 겁니다. 이 개인들의 문제예요. 이런 부채들이 막 터질 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드렸죠.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빌릴 수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채 문제가 언제 불거지나 그러면은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돈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참 즐겁지만은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식시장 그리고 뭐 여러가지 신문지상에서 나온 뉴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어떤 거겠습니까?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겁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9월까지 중단한다. 지금 8월이죠. 9월이죠. 중단한다는 겁니다. 돈을 안 빌려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축은행까지도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그동안 이런 이야기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담보대출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놓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흘러다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안 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딱 끊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잘 가다가 탁탁 멈추는 거야. 탁탁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부채 위기가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부채,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어떤 재산의 88.3%가 부동산 자산에 몰려가지고 있는데, 그 뭐 상당 부분이 또 가계부채이죠. 그래서 가계부채, 국가부채 이걸 문제시 삼는다 그러면 정말로 이 큰 글로벌 어떤 투기 세력들이 우리 한국을 진짜 밟아불 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정도는 지금 뭐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당장 돈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막히면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가격은 정부에서 지금 자꾸 하는 게 뭐 세금 많이 올리고 뭐 올리고 해서 자꾸 규제로 때려 막으려고 했는데, 뭐 돈 안 빌려주면 사실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 했어요. 사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부동산 가격 잡고 싶으면 돈을 줄여보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함부로 줄이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렸죠. 돈의 대부분은 이 부채다. 돈의 대부분은 부채인데, 돈을 갖다가 줄여버리면 이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파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 되면 누군가 파산할 겁니다. 이제 여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뭐 테이퍼링도 있고, 뭐 신흥국 외환 위기도 있고, 또 우리는 부채 위기가 있는데, 그 작은 부채 위기가 이제 하나하나 시작됐어요. 그리고 8월 달 되면은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거든요. 대출을 잠그고 기준금리를 올리죠. 이제부터 이제 슬픈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죽었니, 뭐시 어떤 이런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 되겠죠.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규모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이런 거죠. 하여튼 멀리 보면은 항상 현금 유동성 관리와 주식과 현금 비중 조절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큰 이상이 없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은 요 파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은행에서 돈줄을 쪼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돈줄을 쪼이기 시작했고, 또 얼마 전에 기사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정부에서 뭐 집을 팔 때 뭐를 할 때 뭐 1가구 2주택이 되거나 뭐 한시적으로 될 때 뭐 6개월 기한을 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집 처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여기 대출을 해줬는데, 만약에 시간이 흐르도록 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다, 즉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출 회수해라, 돈을 갖다 회수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파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파산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파산에 대비해서 이런 파산들은 여러분들의 지인들, 뭐 친인척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돈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돈 있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돈 좀 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빌려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가져가서 못 갚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자주 생기고 범죄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2개 조심하면 돼요. 크게 요거 2개. 요거 2개 조심하면은 뭐 웬만한 위기들은 우리가 다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위기 종류 대충 알아봤고, 또 관련해서 오늘 글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수급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순매수 순매도 규모를 보세요. 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아서 어제보다 이제 거래가 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투자 심리가 현재 굉장히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약간만 건드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또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그렇거든. 이렇게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밀리죠.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참다 견디지 못하고, 에이 지금이라도 내가 현금 팔아야 돼서 있는 거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팔면 진짜 귀신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팔라 그러면 진정 요소 팔아서 해야지. 이 부근에서 팔아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자꾸 이렇게 넣어주다가 이제 팔면 진짜 희한하게 또 오릅니다. 그래서 이왕 이까지 온 거 버티시오. 예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초보자들은 이제 힘드니까 이때까지 좋았는데 앞으로 힘들 거니까 집에 가라 할 때 안 갔잖아요. 그때 뭐 버티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버티시오.
자, 일단 시장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오늘도 13개 종목이나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한전기술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도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회사도 지금 거의 위기는 이제 끝내가죠. 이것도 앞으로 소형 원전도 괜찮고 물 관련해서도 괜찮고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뭐 이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급하게 살펴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석해놔 본들 그 다음에 또 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오르는 거 보고 그때 분석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앞으로 이런 위기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동성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대충 정리가 될 거다. 이래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비책은 뭡니까? 또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돈이 늘어나는 동안은 즐겁지만 줄어드는 기간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되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희망이 베팅하면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이란 이런 겁니다. 사실 그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상반기, 우리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3.5배로 급증을 했대요. 영업이익은 2.2.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저게. 종목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매출도 보면 엄청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 시장이 떨어지죠. 이게 바로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내 종목과는 상관없이 시장 외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종목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보통 그럴 때는 현금 들고 있다가 주식을 사면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엿보면서 가야 되겠죠. 위험 준비만 잘하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